안녕하세요. 현대시 아카이브에서 한국 현대 시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시를 쓰는 이현승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시인들의 발자취를 기록하기 위한 현대시 아카이브. 오늘은 송찬호 시인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연세인문학 아케이드 현대시 아카이브에서 선생님과 대담을 나누게 되어 영광입니다. 선생님의 시는 제 문학적 교과서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더 특별한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선생님? 일상에서는 제가 좀 몸이 조금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어서 네. 젊어서 이렇게 다니지 않던 병원 출입이 좀 잦은 편이고요. 그 쓰기에서는 제가 거의 10여 년 가까이 시집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집을 낼 예정으로 지금 원고를 정리하고 있어요. 예. 안 그래도 선생님 시집 언제 나오나 하고, 선생님 좀 느리게 시집을 내시는 편이신데, 얼추 시간을 추산해 보면, 안 그래도 지금이 나올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예. 저는 모든 일들이 좀 반대의 국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시를 많이 쓰는 편은 못 돼서 저는 또 제 앞에 선생님처럼 좋은 시를 쓰지만 일부러 많이 쓰지는 않는 분이 계셔서 그게 저한테 또 기대의 언덕이었거든요. 예. 아카이브를 위해서 선생님께서 고른 시 10편을 또 보면서 더욱더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과 질문이지만 선생님의 삶과 문학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생님 시집을 읽으면서 저는 언제나 세계의 어두운 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어두운 시면에 갇히지 않는 지적인 사유의 깊이, 자연의 작은 사물에서 시작해도 금세 지질학적 상상력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활달함, 무엇보다 어떤 작은 장면에서도 금세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능청스러운 구술 능력까지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세계성의 기원을 생애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다면 하고 질문 드립니다. 모국어라는 말에서 보듯 보통 시인은 자신의 말을 어머니에게서 물려받는다고 하는데요. 어머니의 언어에서 지금 선생님의 자연 친화적인 상상력이나 혹은 인생과 예술을 꿰뚫는 직관의 맹아 같은 것을 물려받으신 걸까요? 가정 환경이나 또 성장의 배경 등을 시인의 탄생이라는 주제와 연결시켜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산골에서 이렇게 나서 자랐고요. 중학교 다닐 때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열 몇 살 때까지 저녁에는 이제 호롱불을 밝히는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옛날 이야기를 좋아해서 어머니한테 늘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졸랐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낮에는 이제 농사일하고 또 집안일도 하고 피곤한 터에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니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저녁마다 해주셨는데 재미있는 건 같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이제 줄거리가 날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어머니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죠. 근데 자꾸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저녁마다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된 건데,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가 조금씩 바뀌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네. 같은 이야기를 해도 이제 이렇게 실증 나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제 어떤 글을 쓰게 된 배경이나 동기는 그 어머니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그 이야기를 이제 책에서 찾다가 이제 책 읽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글쓰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산골에서 태어났는데 그렇다고 제 고향이 어떤 강원도처럼 아주
이런 산골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짧은 시기 석탄을 캐던 그런 탄광이 몇 개 있었고요. 돌을 생산하는 그런 광산은 이제 돌 광산을 돌광이라고 했는데 그런 돌광이 이렇게 앞산 뒷산 이렇게 있었어요. 탄광도 있었고 돌광도 있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그 탄을 캐면 이제 탄을 이렇게 캐내서 이렇게 쌓아놓는 그 저탄장 이렇게 비탈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미끄럼 타고 놀다 이제 이렇게 집에 와서 이제 꾸지람도 듣기도 하고 시골이고 농사를 지으니까 이제 어른들은 이제 이렇게 밭에 나가고 그러면 이제 어린 저는 이제 이렇게 잠을 자다가 이제 그 돌광에서 이제 난포 소리, 다이나마이트 이제 터트려서 이제 저기 이제 돌을 쪼개고 생산한 캐니까 그 소리에 이제 깨서 집에 아무도 없는 거를 보고 이제 우는 그런 인상적인 기억들이 저한테 많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는 뭐 산으로 들로 뭐 냇가로 이렇게 쏘다니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건 뭐 그 시절엔 아마 다 비슷할 텐데요. 여튼 그래서 늘 겨울에는 젖은 양말로 집으로 돌아오고 했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제 어린 시절을 자질구레하게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그런 어렸을 때 이렇게 겪은 어떤 체험 또 그때 이렇게 익숙했던 친숙했던 사물이 어떤 이미지 그런 것들이 어떤 제 실습에 있어서 원형적 상상력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실었을 때 뭐 굳이 고향이나 자연하고는 전혀 무관한 어떤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늘 실었을 때에는 언뜻 그런 어떤 그 어렸을 때의 어떤 짧은 편린이나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언뜻 이렇게 스쳐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고향 또 뭐 이런 향수 뭐 그런 어떤 말들은 어떤 저한테는 삶의 어떤 근원으로부터 오는 바람 이렇게 늘 이런 그런 이미지로 저한테는 다가오죠. 구슬의 세계가 어머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 그 말씀 듣다 보니까 큰 재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린 시절에 자연이 교과서가 되고 놀이터가 되어 주었던 것은 꼭 시골 출신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그 시절에는 아마 일반적인 풍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 시를 쭉 보면서 이제 산업사회의 풍경들도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선생님이 성년이 되신 이후의 풍경인가 했더니 어떤 의미에서 아직 그 어렸을 때에도 탄광도 있고 이런 약간 공업사회랄까 그런 것에 이 말단이 선생님 유년 시절에까지 이렇게 미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렇게 글 쓰는 데 있어서 어린 시절의 어떤 체험이나 그 어떤 그 자연에 대한 정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빚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야기는 그러니까 원래 그 큰 줄기나 뼈대는 이렇게 변하지 않더라도 그 이제 이야기꾼 이야기하는 과정에 이제 덧붙이거나 빼서 그런 것이 어떤 그 옛날 이야기의 어떤 재미한 그런 미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그 고향이 시골인데요. 이제 선생님 말씀 듣고 어렸을 때 선생님이 맞닥뜨렸던 그 자연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좀 더 실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이제 선생님 그 유학을 하시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이 좀 거주하셨던 장소들, 지내셨던 장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 혹시 보은 말고 선생님 성년이 되시는 과정이나 성년 이후에 거쳤던 장소도 혹시 남다른 장소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기원으로서의 고향 뭐 이런 의미로 혹시 부여할 만할까요? 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삶의 어떤 동선 과정을 보면 아주 단순해요. 보은에서 태어나서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대구에서 이제 대학 유학을 했죠. 그리고 바로 이제 다시 고향 보은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때껏 살고 있는데요. 대전에서 이제 처음 시를 이렇게 읽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
또 대구에서 이제 습작 시절을 보냈죠. 거기 대구에 있을 때 등단을 했으니까 제 어떤 삶의 동서는 단순한데 그것이 이제 제 글쓰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그러시군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대구에서 시를 쓰실 때는 아무래도 훨씬 더 본격적으로 작가가 되려는 목표나 꿈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등단을 선생님께서 무쿠지로 하셨는데 우리 시대 문학 6호에 작품 발표하시면서 등단하셨어요. 근데 그 전후에 혹시 어떤 특별히 그 무쿠지로 원고를 투고하게 된 배경이랄지 이렇게 혹시 저는 그 습작을 할 때, 그 어떤 그 문학 동아리 활동 아니면 뭐 앞서간 어떤 선배들의 어떤 조언이나 뭐 이런 가르침 또 어떤 문학 선생님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시쓰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전혀 없이,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습작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시집을 읽기 시작을 해서 습작 마무리 때 등단하기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시집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제 그 습작 시절을 보냈죠. 그래서 물론 고등학교 때 그 심상이나 그 현대시학 그 이제 고등학교 통학하는 그 골목에 헌책방이 있었는데 그때 한 20원이면 그 이렇게 헌책 그 과어를 살 수가 있었어요. 지금 그 인상적인 기억으로는 박목월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아마 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심상 거기에 이제 돌아가신 그 추모 이런 그 이렇게 그 기획으로 이렇게 나온 걸 기억을 하고 있고 또 현대시학은 그 표지에 달마 그림 그리고 하고 이제 그 앞쪽에 이제 흑백 사진으로 이제 시인들하고 시 이렇게 조금 짧은 걸 이렇게 해서 흑백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근데 물론 그때는 제가 이렇게 시를 읽고 잡지를 이렇게 읽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뭐 시를 이해하거나 그거를 어떻게 뭐 이렇게 할 능력이 전혀 없었죠. 다만 이제 그럼에도 이제 시를 이렇게 읽기 시작을 했고 그런 그 시절이 군대 갔을 때도 이제 제가 해안에서 근무를 했는데 자유 시간 때 이제 책을 읽을 기회가 많았고 또 진중문고라고 그래서 책도 거기 많이 또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세계문학 이런 건 또 거기에 많이 비치되어 있고 여튼 그래서 그때도 이제 시집을 손에서 놓지를 않았죠. 내내 이제 시를 3년 내내 이제 시집을 읽는 그런 시가 과정을 거쳤고 그러다가 20대 중반 그러니까 제가 신이 되겠다면 좀 더 치열한 습작의 자세나 뭐 그런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막연하게 시집을 읽다가 20대 중반에 이제 대구에서 생활할 때 제가 그러니까 대학을 좀 늦게 갔거든요. 그래서 그 이성복 또 최승자, 황지호, 뭐 김정환 또 정호승의 초기시 서울의 예수 그런 또 뭐 이동순 선생님 그런 시집을 이제 제가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거나 추천해 주지 않았는데 그 시집을 딱 읽는 순간 이렇게 그 시 쓰는 그 무엇이 흐릿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시를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서부터 이제 이렇게 한두 편씩 이렇게 한번 써보기 시작을 했죠. 그 미메시스가 작동을 한 거네요. 글쎄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주 이렇게 짧은 시간 많은 시를 쓰게 됐어요. 또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 문학 제6호의 6집에 이제 시가 실리게 됐죠. 그래서 첫 시집 나올 때까지 저는 문단 교류 아니면 시인들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1989년도 시집 나올 즈음에서 이제 이렇게 시인들도 이렇게 만나고 알게 됐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특별하다 할 것도 없는데, 그게 왜냐하면 시집만 읽어서 이렇게 습작을 이렇게 시작해서 마무리하고 등단하는 경우, 왜냐하면 시집만 읽는다는 게 굉장히 허술하잖아요. 그래도 시를 배웠지만
시집을 안 읽었다면 또 좋은 글쎄, 시인이 그래서 못했을 것 제가 같습니다. 늘 그런 과정 습작 시절을 돌아보면 좀 불안하고 아쉽고 좀 그때 더 체계적으로 치열하게 습작을 했었으면 오늘 지금보다는 조금 더 힘이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죠. 예.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선생님이 오히려 어떤 종류의 입사 세례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은 것이 지금의 그 더 좋은 선생님의 세계를 일구는데 어쩌면 도움이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사실 선생님 시를 좋아만 했지 그 생각해 보니까 만나뵈려고 하는데 아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저런 거 여쭙고 싶은 게 되게 많았고 또 이제 이건 사실은 바깥에서 좀 사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기도 했는데 제가 되게 지금 뭐랄까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지 하는 이런 막 궁리가 필요한 시점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그래서 아까 작품이 안 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네요. 아까 빼먹은 얘기. 예. 시가 안 될 때는 그 옛날 습작 목록을 아니 목록이 아니라 그 시집들을 다시 읽어요. 예. 물론 그 습작 시절로 돌아가서 그런 자세로 읽는 건 아니지만 그 뭐랄까 제가 처음에 시집 목록을 누가 조언하거나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아 그 시집 목록 선택은 제가 잘했다. 예. 왜냐하면 그런 목록으로 제가 시를 쓰고 오늘에 이르게 됐으니까. 또 하나는 그 시집들을 보면 역시 좋은 시집은 뭐 30년 뭐 이렇게 흘러도 여전히 제가 습작 시절로 일부분 돌아가게 하고 여전히 또 제 가슴을 뛰게 하고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이 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시들은 나이를 먹지 않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예. 항상 그대로 있다는 게 그게 뭔가 영혼의 이미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쯤에서 선생님의 시 한 편을 읽고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귀비 언덕 너머 으슥한 곳에 20송이 양귀비가 피었다. 주위에는 가림막이 들러쳐져 있었다. 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태양이나 비와 바람만 드나들 수 있는 가시덤불 가림막. 여름 내내 양귀비들은 태양의 배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붉은 빛깔의 직무를 짜야 했기에. 그러는 사이 모천을 따라 강의 최상류까지 돌들이 헤엄쳐 왔다. 물풀 아래 알을 쓰는 도로의 아가미도 붉었다. 양귀비 탐지견이 수차례 언덕을 뒤지고 다녔지만 붉은 것을 찾을 수는 없었다. 대신 무성한 여름의 돌문을 열고 안에 숨어있던 20명의 도적을 발견했을 뿐이었다. 검은 등뻐꾸기가 날아와 알렸다. 멀리서 상인이 오고 있다고. 지상의 붉은 피륙과 맞바꾸기 위해 천상의 호피무늬 구름을 잔뜩 싣고 오고 있다고. 여름의 계절은 깊고 깊어라. 쫓기는 자는 계속 쫓기고 다이아몬드와 석류는 서로를 으깨가며 사랑하고 벌집은 채워진 꿀들로 무거워지고 있으니 안개 너머 골짜기 아래 양귀비가 피었다. 스스로 그러하므로 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옛적 태양, 옛적 나비, 옛적 기적소리만 드나드는 외진 곳에